얘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순간 끈적한 당면과 기름 범벅인 잡채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40년 만에 만난 동창놈은 보란듯이 제 얼굴에 음식을 엎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기름때를 닦아내는 순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법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매일 올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날 오후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박민수는 거실에서 30년 된 낡은 양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회색 머리와 소박한 차림새가 검소한 생활을 말해주었죠. 아빠, 오늘 정말 떨려요. 부엌에서 나온 28살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약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괜찮다, 수진아. 현우도 좋은 사람이고. 민수는 딸을 위해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국장님, 김 조사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자 민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부 감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국장님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불법 로비 의혹이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간 깨끗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의혹만으로도 치명타였죠. 근거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조사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알겠네.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수를 본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해서. 민수는 애써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계속 스쳤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상견례를 위해 집을 나섰어요.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송현. 조태준이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나타났어요. 이탈리아제 양복, 수천만 원 시계, 다이아 넥타이 핀. 태준 물산 대표다운 과시였죠. 민수를 본 순간 조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 박민수, 성동 초등학교 다녔지? 4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급식을 뺏고 돈을 빼앗던 그 시절의 조태준. 너 아직도 말단 공무원이야? 내 아들한테 붙어서 돈이나 노리는 거지? 조태준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그때 현우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하지만 조태준은 아들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선량한 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바로 그때 종업원이 잡채를 가져왔어요. 조태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야, 민수야. 옛날에 급식 잡채 환장했지? 조태준이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얘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끈적한 당면이 민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참기름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 안 해요. 반지가 조태준의 국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달려가 하얀 손수건으로 민수의 얼굴을 닦아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뻔했어.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게. 딸이 가방을 들고 나간 후 민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기름때를 닦아내던 민수가 손을 멈췄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태준, 내가 던진 건 잡채가 아니다. 내 목숨줄이야.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민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에 기름때를 천천히 닦아내던 그가 손을 멈췄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걱정과 딸을 잃은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조사관 나다. 네, 국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 물산, 세무조사 시작해. 알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평생 사죄하겠습니다. 현우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비 맞으면 몸 상한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아들인 게 죄입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현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청년은 정말 달랐습니다. 조태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들어가라. 하지만 현우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대문 앞에 작은 봉투를 놓고 깊이 절을 한 후 떠났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몸보신용 약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아버님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현우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악마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복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준은 곧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 태준 물산 본사. 조태준은 기분 좋게 출근해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상견례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군데? 국세청에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조태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국세청?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 5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태준 물산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인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서류를 들고 각 부서로 흩어졌습니다. 회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조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왜? 회계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세무조사관들이 비자금 계좌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건 어떻게 해? 조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조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시각 민수는 텅 빈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 물산 세무조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견 유통업체 태준 물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이와의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였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조태준은 아직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태준 물산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조성, 허위 세금 계산서, 하청업체 대금 착복까지. 조태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입 다물 방법을 찾아야 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조태준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날 자신을 쏘아보던 민수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그 자식이? 조태준은 민수가 자신에 대한 원한으로 어디선가 정보를 흘려 고발한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렇다면 입막음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조태준이 고급 가방을 들고 민수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보자.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조태준이 거실에 들어와 가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다. 그만 좀 해라. 민수가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냐?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나를 신고한 거 알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민수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어서 현관 옆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 있어야지. 조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인 줄 알아? 내가 평생 모은 게 고작 그거냐? 실망이야. 민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다음 날 국세청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태준 물산 조태준 대표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어요.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며칠 전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세청 조사 1국장 박민수입니다. 언론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조태준은 TV로 이 장면을 보며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1국장 박민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제야 조태준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국세청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테이블 양쪽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았어요. 한쪽은 수갑을 찬 조태준, 다른 쪽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민수였습니다. 조태준은 민수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초라한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민수, 내가 국세청 조사 1국장이라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국세청 조사 1국장 박민수.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가 조태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런 일이. 조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세무조사가 그렇게 철저했는지, 왜 자신의 비리가 완벽하게 드러났는지. 민수야, 아니 국장님. 조태준이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본 민수는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조태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40년 전엔 내가 나를 짓밟았지만 이번엔 법이 널 짓밟는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야, 우리 동창생 아니야? 그때 일은 애들 장난이었잖아. 애들 장난? 민수가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내 머리를 똥통에 박을 때도 애들 장난이었냐? 내 돈을 뺐을 때도, 내가 울면서 집에 갈 때도, 조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내 딸 앞에서 날 모욕했을 때도 장난이었어? 그건 내 아들 현우는 정말 좋은 아이더라. 어떻게 너 같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야.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 처벌은 법정에서 결정될 거다.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태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민수의 마음은 왠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현우가 혼자서 태준 물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입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현우가 40대 사장에게 깊이 절하고 있었어요. 태준 물산에서 외상값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던 식당이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현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제가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책임져야죠. 민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곳이었어요. 현우가 작은 공장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청업체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아이고, 아들이 왜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현우는 20곳이 넘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상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현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정말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나 뉴스 봤어. 아빠가 국세청 조사 1국장이었다는 거.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상견례에서 아빠가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참았던 거였구나. 미안해, 아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아니야, 아빠. 아빠가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나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 수진아. 그리고 현우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매일 피해자들한테 사죄하러 다닌다면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현우의 진심에 대한 감동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달 후 구치소 면회실. 조태준이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야윈 얼굴과 초라한 모습이 한 달 전에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특히 민수에게 한 일들을. 조태준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현우와 그의 어머니 김영희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김영희가 깊이 절했어요.
53세의 그녀는 남편 곁에서 늘 눌려 살았지만 양심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현우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용기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날의 나쁜 기억을 이 기억으로 덮어드리고 싶어서요.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청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민수가 젓가락을 들어 잡채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정말 맛있다. 민수는 눈물을 감추며 웃었어요.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과 현우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내 딸을 진짜 아들에게 맡깁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결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참된 힘은 돈이 아닌 올바름에서,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행복을 말이에요.